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입이야 코 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코 밑에 있는 입을 말할 때 어디를 많이 사용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다 달라져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성의 있게 말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강의를 할 조동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먼저 풀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도 다들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가족이라면 다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서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보세요. 원만한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개적 부분이 넓어져야 돼요.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개적 부분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공개적 부분이 줄어들고 공개적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아 개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아 개방을 하게 되면 이 비공개적 부분이 줄어들고 공개적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맹목적 부분은 뭐냐 하면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남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럴 때는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 부분이 확대되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미지적 부분인데 이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에 시달리다가 한잠을 푹 자고 났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공개적 부분에서 비공개적 부분으로 넓혀 나가려면 자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아 개방을 우리가 제대로 가족 간에 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아 개방을 우리가 먼저 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가족에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또 부부간은 굉장히 사랑하니까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상대방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엄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이들은 몰라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본 그 이후부터만 알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할게. 너 들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장난하듯이 뭐 어디를 가다가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 하면서 한 토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제가 이제 태어나서 바로 키우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이 키우셨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며느리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만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의 어린 시절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이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저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 오늘 시험 끝나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데요? 왜 그러세요? 오늘 짜장면 사주려고 너 좋아하잖아. 웬일이세요? 그런데 신경을 다 쓰게? 이런 대꾸가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저럴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시험 끝나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아이의 눈하고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긴장해요. 아, 엄마한테 이제 혼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차에 태워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 말투가 나한테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 무슨 불만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줄래?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를 하고 고치고,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네가 사과를 하고 고쳐야 돼, 말투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혼날까 봐 일단 말을 안 해요.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얘기해봐. 너 야단 치려고 했으면 지금 금방 야단 쳤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도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이가 한참 숨을 못 쉬더니 그러면 말씀드려도 돼요? 정말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얘기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엄마는 왜 나를 낳고 젖도 안 먹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젖을 안 먹였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애미 젖도 못 먹고 큰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우리 애미 젖도 못 먹고 큰 애기.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젖을 못 먹이게 된 사유는 얘기를 안 하시고 못 먹인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는 자기한테 사랑이 부족해서 젖을 못 먹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못 먹이게 된 경위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너를 출산할 때 엄청 난산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 담당 의사는 끝까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우겨서 자연분만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탈장이 되어졌어.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너한테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약이 너한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젖을 못 먹이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몸살을 앓으면서도 내가 견뎌낸 거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젖을 안 먹였다고 생각했니? 글쎄요. 젖이 늘어질까 봐 안 먹였겠죠. 예. 결혼해서 나이 먹은 여자 젖 콘테스트 열리는 거 봤니? 젖이 늘어지면 어떻고 올라붙으면 어때? 여자는 얼마든지 불화자라는 게 있어서 젖이 늘어져도 옷 입을 때 상관이 없단다.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아이에게 다른 거는 뭐 없니? 그랬더니 왜 옷은 안 사주세요, 저한테? 내가 내 옷을 철철이 사입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 옷을 사 입히도록 돈을 드린단다. 할머니가 사주는 옷이 마음에 안 드니? 그거 입고 학교에 가면 촌딱이라고 놀려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따금 하나씩 사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아이는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하지 않고 수용을 하고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 개방이거든요. 이거는 엄마와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아빠와 아이도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다 커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몰라서 살아온 경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아온 얘기도 쭉 며느리가 듣게 되면 시어머니가 조금 서운하게 할 때도, 아, 그 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긍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아 개방입니다. 자아 개방, 나를 열어라, 이건데 그 여는 거는 바로 내가 살아온 역사를 상대에게 얘기해서 알려주는 거. 아주 쉬우면서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학자들이 전부 부모와 자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글을 써요. 근데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기분 좋다고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그 아이와 대화를 충분히 하는 건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의 살아온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 이걸 꼭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피드백이에요. 이거는 맹목적 부분을 그 자아 개방, 그러니까 공개적 부분으로 확대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적 부분으로 확대시켜 가는 데는 피드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는 모르고 있고 남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깨워 주는 게 피드백인데, 참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화부터 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드백을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가 칭찬이에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확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용의 자세가 돼 있고 방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격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대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피드백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칭찬의 격려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을 마련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이러하게 발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교정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점이나 남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인관계에서는 성질 급해서 대표로 요구도 먹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둘 수 없어요. 꼭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당신은 참 어디에 나가서도 훤해,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한 말씀 할 때는 더 좋지. 그래서 늘 사람들은 당신한테 귀를 기울여.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그 얘기할 때 여보, 요러요러한 점이 조금 불안해.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아마 누구보다도 멋진 그런 그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을 잘 하게 되면은 맹목적 부분이 확대되어져서 공개적 부분이 또 늘어나게 되고, 아까 자아 개방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공개적 부분이 공개적 부분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적 부분을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찰. 복잡한 문제에 시달릴 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만 아파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푹 잠을 자라. 푹 잠을 자라. 그 자고 나면 그 다음에 깨끗해지니까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이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은 지금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살짝 피해서 다른 관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쓰게 되면 이쪽 거를 놨잖아요. 일단 놓고 이쪽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놓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이쪽에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 문제만 매달려서 애를 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어머님하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럴 때 어떻게 어머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한잠 자고 났더니 그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이런 이제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어머님이 사실 때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이러이러하게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가 컸겠어. 그런데 이제 다 키워서 살아보니까 아들은 대화를 아내하고 많이 하지 엄마하고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 그래서 그러셨겠지. 이해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게 사신 분이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웃집 할머니라고 한번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게 많은 동정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앞을 가려서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조 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가족 간의 원만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교류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족은요, 가족이지만 서로 달라요. 그 다른 게 외모로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큰아이와 작은아이, 남편과 아내, 시부모님과 또 그 자녀와 손자들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족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상심이고요. 상심. 둘째는 중심이고요. 셋째는 하심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심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심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심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모두 상심, 중심, 하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걸 많이 사용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심도 있죠. 그리고 중심도 있죠. 그리고 하심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굉장히 하심이 발달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추워서 이불을 덮을 때도 같이 자는 사람이 춥지 않을까? 이불이 벗겨지지 않았을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상심만 있는 사람은, 상심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우선 자기 덮는 것만 신경 쓰지 옆에 사람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심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참 그 사람은 사람이 됐어, 인간미가 있어, 이런 소리를 주로 듣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타입이 되게 하심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럼 중심은 어떠냐?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기준이 딱 정리가 돼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타입이죠. 다시 말하면 강의를 하는 강사가 돈벌이가 많이 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홀딱 갔다.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다른 부류로 돈을 벌게 된다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간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가가 돼야 되지 교육자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사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돈벌이가 잘 되는 다른 파트를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돈도 벌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돈도 벌고 권력도 잡으면 좋죠. 그런데 하늘은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돈, 권력을 주면 권력이지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사업으로 대성을 해서 발전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그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니까 나도 그러면 정치를 해버리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심은 어떤 거예요? 상심은 전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분야에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럼 상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분야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정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남보다 다르지, 월등하지, 남의 분야는 그분이 월등하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월등한 거에 대한 것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쭐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참 꼴불견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신감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추진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이게 이제 상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른 거를 가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심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만심이 생겨요. 자신감만 있는 건 좋은데 자만심은요, 결국 자기를 망치거든요. 자망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착각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떠냐 하면 불평불만을 잘해요. 사실은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어쩌다 만나겠뇨.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정신 가지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평하는지도 모르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닐 때도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받는 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 일은 매일매일 하게 되니까 공짜로 일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일도 너무나 많다든지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일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평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 회피를 잘해요. 책임 전가 회피. 내가 잘못한 거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망가려고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던가 이렇게 이제 그 책임 전가 회피를 잘한다. 그 다음에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사업가를 만나라. 그럼 사업가를 만나면은 잘 될 때는 영화를 누리다가 또 사업이 잘 못 되게 되면은 와장창 들어먹게 되겠죠. 그럼 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이런 기폭이 큰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장성 부인들을 강의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스타죠, 스타. 그럼 군에서 스타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걸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의 아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스타의 아내들은 남편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직업을 택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건 싹 잊어버리고 남편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서 영화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부하를 내부한 것처럼 집에 왔을 때도 막 시켜먹고 부려먹고 사실 그 군인은 남편의 부하이지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잡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부려먹는단 말이죠. 이런 거는 바로 충동적으로 그 순간 자기가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심이 발달된 사람은 발달됐는데 상심이 부족한 거예요. 하심은 발달됐는데 상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무능력해요. 사람은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 좀 자리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뭘 할 줄 아십니까?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능력한 것의 소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참 잘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의가 발라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예의를 바르게 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면은 비굴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인데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비굴하게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예의가 바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기준이 어떠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한 발 들여놓고 물에 빠지더라도 탁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잘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든가, 이거를 했다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자꾸 걱정이 먼저 앞서서 진행을 못하는 타입,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상가에 가면 밤을 새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밤을 새우고 오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오면 그 이튿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밤을 새우고 오면은 회사에 나가서 일의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왜 당신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채근을 하죠. 그게 바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그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밤을 새우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 이튿날 회사에 나와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 상사에게는 채근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우리 남편은 상심이 많이 발달된 타입이고요. 저는 하심이 많이 발달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둘이 다 있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있지 않다면 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잘해. 한번 해봐. 당신 아주 좋던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칭찬해 주면 또 발전하고 칭찬해 주면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상심만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적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상심이 발달돼서 인간관계 쪽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부족한 점은 아내가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오히려 보완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되면은 오히려 나와 다른 그 감정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더 잘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가족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완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를 더 대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가족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감정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5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꿈의 시기라는 게 있는데 이 꿈의 시기는 미지의 세계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거에 대해서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듯이 꿈을 꾸면은 나쁜 꿈을 꾸기도 하지만은 꿈을 꾸자 그러면은 좋은 꿈을 생각하지 나쁜 꿈을 생각하지 않듯이 바로 이 꿈의 시기는 기대, 희망, 설렘, 기쁨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둘이 악착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못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다 저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결혼 안 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 시기입니다. 꿈의 시기. 자, 그 다음에 이 꿈의 시기를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되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지지 않아요. 바로 환멸의 시기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망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째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기는 뭐 꿈을 꾸고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해가지고는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 어쩌면 저렇게 내가 힘든 거를 알면서도 도와주지를 않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소개해준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째 저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를 해줬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중신을 잘하면은 술을 석 잔을 얻어먹고 중신을 잘 못하게 되면 뺨을 석 대 얻어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뺨 맞는 사람이 많지 술 얻어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 결혼하기 전의 생각과 결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서로 알면서 뭐 교제를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잘해줄 줄 알았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전화를 하면 어디냐? 내가 금방 가겠다. 그리고 튀어나올 정도로다가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결혼을 하고 딱 났더니 비가 와서 우산을 좀 가지고 나와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택시 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꾸 갸우뚱거리게 되죠. 이게 환멸의 시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보면 불행의 시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좌절하게 되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앉아요. 모든 감정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오게 되겠죠. 그리고 포기를 하게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난 더 이상 기대가 없어. 희망이 없어. 이래서 현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혼이 바로 이 불행의 시기에서 포기를 해서 다시 이혼을 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나 혼자 정말 심플하게 사는 게 나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한결 낫잖아? 아, 내가 왜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여서 살아야 돼?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되면 다시 환멸이 와요. 다시. 왜 누가 이혼했다고? 어머, 이혼하셨다면서요? 아우, 축하합니다. 용기 있으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혼자 견디다가 보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몸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러면 슬퍼서 두루누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노크를 해서 나가보니까 아주머니가 왔어요. 웬일이세요? 아이,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하고요. 어우, 그래요? 아유, 저는 조금 자려고 누우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래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이 이제 다 배어 나오는 자기 실토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재혼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또 재혼이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다시 현실을 포기하고 재혼을 또 시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재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하기 전에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좋을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혼을 하게 되면 현실로 부닥쳤을 때 또 후회, 실망, 원망,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불행으로 또 이어지면서 또 슬픔에 잠기게 돼요. 그러면 또 현실 도피를 하게 되죠. 그게 또 이혼이에요. 이렇게 뱅뱅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는 재미있고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미끼를 주는 거예요. 이거 받고 참아라, 이거 받고 참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데 가보세요. 다 돈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재미있는 일에 가보면 다 돈을 내가 내야 되거든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일은 재미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꿈의 시기예요. 그러나 출근을 해서 다니게 되면은 환멸의 시기가 와요. 그 다음이 불행의 시기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대체로 이제 또 사표를 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불행의 시기에서 꿈의 시기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의 시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성의 시기로 가게 되면은 이혼도 하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고, 그리고 분수를 알게 되고 각성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집 양반은 자상하지는 않아도 못된 짓은 안 하잖아. 아유, 우리 그이는 그래도 술은 좀 마셔도 노름은 안 하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각성의 시기로 오게 되면, 이 각성의 시기가 진행이 되면서
완성의 시기가 오게 돼요. 이 완성의 시기는 바로 평화롭고 이게 왜 왔지? 평화롭고 저거 돼 있다. 저거 나온다. 완성의 시기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완성의 시기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안정의 시기, 다시 말하면 완성의 시기에 젖어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화를 벌컥 내도 내가 평화로우니까 그 사람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같이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남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간에도 사실상 이 완성의 시기에 있을 때는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이 환멸의 시기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도 저 양반들이 지금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완성의 시기에 와 있지 않을 때, 환멸의 시기에 있을 때 누군가가 환멸의 시기에서 다시 이제 불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는 뭐 좋아서 참는 줄 아느냐 하면서 벌컥 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를 심리학에서는 권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태기라는 것은 결혼해서 한 번 겪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다시 말하면 꿈의 시기에서 환멸의 시기, 불행의 시기, 각성의 시기, 완성의 시기에 왔다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꿈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꿈의 시기에서 막 부풀어 있다가 그게 현실이 또 되면은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에 늪에 빠져 가지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혼자 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의 시기와 완성의 시기로 또 헤어나게 되죠. 이제 가족 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의 주기를 갖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꿈의 시기에 부풀었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동조를 안 해요. 여보, 이번 일요일 하루만 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1박 2일 우리 야영을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꿈에 부풀어서 얘기했는데 그때 남편의 감정이 환멸이나 불행의 시기에 있다면 동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야영이야? 아직 소년 줄 알아?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게 쳐다보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주기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의 주기가 서로 다를 때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 늪에 빠져 있는 이 상대에게 약이라도 간단하게 하나를 먹고 컨트롤을 해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우나를 하면서 쉼을 취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잠을 푹 자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위인 전기 같은 거를 권해서 그 사람이 수용을 하게 되면 읽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빨리 각성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혼자서 늪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기가 편해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감정의 흐름이 느리다는 뜻이에요. 곰은. 그러면 바로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우 같은 사람은 어때요? 바로바로 바뀌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멸의 시기에 있었는데 금방 그 이튿날 자고 나더니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성의 시기와 완성의 시기로 가 있는 거죠. 그럼 아주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에게 뭐 제의를 하고 또 서비스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한 번 화가 난 사람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화가 나면은 화가 나도 금방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흐름이, 감정의 흐름이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말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감정의 주기가 있어서 그 흐름이 나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일치되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변덕스러운 감정의 흐름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줄 줄 알고 말했는데 수용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말하는 사람은 발언권이 있고 듣는 사람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발언을 하는 권한은 있지만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상대가 그대로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데 그 사람의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언권과 결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한 발언권에 대한 결정을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가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화를 왜 못하게 되었나? 우리는 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득 수준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제가 살아온 과거를 봐도 제가 어린 시절은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6.25 사변을 겪고 그 폐허가 된 그 나라에서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들게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그럴 때 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를 가지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만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 배고프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빵을 요구하게 됩니다. 빵. 이 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서 필답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 종이에다가 왜 우리 시험 보지 않아요? 필답고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점수가 좋으면은 취직도 되고 좋은 학교에 합격도 되고 모든 평가를 결국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한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학교를 보내게 된 겁니다. 본인들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도 자식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자, 무슨 수준?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게 되니까 먹고 사는 거는 누구든지 다 먹고 살아요. 뭘 먹느냐가 문제이고 얼마만큼 분위기를 잡고 사느냐는 다르겠지만은 다 배고프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배고프지 않으니까 뭘 요구하게 됐느냐? 이제는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요.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아니고 이제는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그전에는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 데만 목적을 뒀지 서비스까지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도 내가 돈을 내고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니까 나는 그만한 서비스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쾌하게 하면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강해졌다. 그러면 존중은 지식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양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교양은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을 상대가 불쾌하지 않게, 상대가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표현하는 게 교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인사를 할 때는 몇 도로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괄호에다가 45라고 쓰면은 100점 맞았거든요. 45도로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실제로 45도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대접받았다고 느끼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접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도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 그 동서가 일본 여성이 하나 있는데 인사를 할 때는 90도로 두서너 번씩 해요. 그 친구 보고는 다들 교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고는 교양이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나는 교양이 없나? 45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저는 45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고개만 까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인사를 받은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것도 인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45도 우리 동서처럼은 깊이 90도로는 못해도 그럼 45도 인사라도 할까? 이렇게 해서 45도 인사를 했더니 제가 그때 가롤수를 누비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송혜 선생님하고 대담 프로가 있었거든요. 매주 이제 가면은 인사를 45도로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 아, 참 교양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사는 잘한대요. 인사는. 그럼 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인사는 잘하면. 가만히 뭐가 나는 부족해서 교양 있다는 소리를 못 들을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 우리 은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을 떠나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시게 됐어요. 한국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뛰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저
저도 모르게 45도 인사한 다음에 반절을 했어요. 선생님도 너무 반가워하는 걸 느끼셨고 저도 인사를 하고 뭔지 허전하지가 않았어요. 바로 45도라는 인사에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반절이 곁들여져 있던 거죠.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르죠? 그 다소곳함이 뒤에 붙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도 더러더러 교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양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되 상대방이 충분히 흡족하도록 마음에 들도록 성의를 다해서 표현하는 게 교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찻잔을 이렇게 이 탁자 위에다가 놓게 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상체만 구부려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거는 차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가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드리면 이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주는 거예요. 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드리는 거예요. 대접의 의미가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 간에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사용을 안 해요. 왜? 가깝다는 것 때문에. 아, 물론 무슨 격식을 가족 간에 차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상 격식을 차리지는 않겠지만은 때로 남편하고 나하고 뭔지 좀 껄끄러울 때는 격식을 차려서 그분을 극진히 대접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을 때,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때, 그럴 때 상대방은 아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뭔지 토라져 있을 때 아내를 난 당신 없이는 안 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걸 필요로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알 턱이 없었다.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생활을 해 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가족도 아니면 남도 전부 존중받고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도록 내가 표현을 하는 거,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해보십시오. 그 기쁨, 그 만족, 그 환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같이 할 수 있다. 친구하고 가족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몇 평짜리 나는 주택에 산다. 이게 행복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나는 아침마다 무엇을 먹으며 산다. 이게 행복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원만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롯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만한 가족관계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한 삶을 산다
하는 거는 85%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 중에 8,500명이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성공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원만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관계는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그 원만한 소통을 이루려면은 표현력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목소리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목소리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비음을 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를 제가 들을 때는 저는 저분이 성의가 없다, 꾀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음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비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던가, 또는 목소리 톤이 높은 경우에는 하이소프라노의 음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알토로 본인 음성을 조절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듣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음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음색이지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음성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개발을 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좋아하는 음성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표현력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각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각적인 거는 어떤 데서 오는 거냐 하면 항상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얼굴에 꽉 차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굴이 찌푸러져 있구나 지금. 그러면 다시 조절을 해서 얼굴을 풀어요. 이 얼굴을 풀어서 밝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든지 청각적으로든지 표현이 잘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보면은요, 음성을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몸을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하기, 듣기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쓰기와 읽기로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쓰기와 읽기 쪽이 아니겠죠? 어디입니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인 말하기, 듣기 쪽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말하기, 듣기 쪽에 의해서 갈등 없는 가족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는 우린 어디에다 관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내용에 관점을 맞춰요, 주로. 근데 보세요. 낱말하고 음성하고 곁들여서 표현을 할 때는 45가 나와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음성하고 몸을 같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93이 나와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7%는 아니에요. 이거는 낱말이에요. 낱말. 아버지, 밥 잡수셨어요?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이러면은 아버지 밥 잡수세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낱말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해야겠죠. 근데 아버지 밥 잡수세요 했으면은 7%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음성이나 몸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큰딸이 가가지고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낱말은 하자가 없어요. 진지. 그쵸? 근데 음성도 몸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듯한 표현은 아니에요. 역정을 내는 것 같아. 빨리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니까요. 이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감정이. 내용의 잘못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른인데 공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안을 줘요. 그럼 뭐가 공손한지를 몰라. 이 딸은. 근데 막내딸이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아 어른한테는 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라고 그러는 거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낱말로 잘못되어진 거는 내용이 잘못되어진 거죠.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음성이나 몸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용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잘못되어지지 않은데 감정이 나빠지니까 고쳐주지 않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아버지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뭐라고 하면서 맞이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뭐라고 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보라는 소리를 내면서 자 소리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 근데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셨죠? 내용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기분 나빠. 피곤했다 왜? 네가 어쩔래?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용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감정에. 내용 대 감정은 45대 93이다. 근데 우리는 93을 포기하고 45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늘. 무슨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족도 감동을 시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동을 시키는 표현을 하려면 성의 있게 말해야 된다. 성의 있게. 성의 있게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그럼 건성으로 말하는 건 뭐냐? 몸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만 사용하는 거다. 그걸 건성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할 때도 네, 네 이거 하고요. 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몸이 같이 사용됐을 때는 진지하고 그 수용 능력이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데 그냥 소리로만 하면 네, 알겠어요. 네. 무성의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성이 있는 표현이 바로 뭐냐?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소리만 사용하지 말고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온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다 사용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의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 감동을 받게 되고 상대가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친절하다, 참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의 있게 감동을 느끼도록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 온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온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표현을 하면 갈등 해소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는 입을 많이 사용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입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줄 알아요. 소리가 나는 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입을 윗니를 보이면서 얘기를 할 때, 윗니를 많이 보이면서 얘기를 할 때의 목소리하고요. 가운데를 보이면서 얘기할 때, 가운데를 보이면서 얘기할 때의 목소리하고 아랫니를 보이면서 얘기할 때, 아랫니를 보이면서 얘기할 때의 목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사용 방법이 다 다른데요. 윗니를 보일 때는 밝고 명랑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부탁할 때, 의논할 때, 질문할 때, 인사할 때, 동의할 때 이런 목적으로 말을 할 때는 윗니를 보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윗니를 보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자, 가운데를 보일 때는 무게 있고 위험 있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달할 때, 명령할 때, 지시할 때, 훈시할 때, 통솔할 때 이럴 때는 가운데를 보이면서 말해야 돼요. 다 윗니가 효과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런 목적일 땐 가운데를 보여야 효과적인 표현이 되어져요. 열중쇼, 차렷 이렇게 하지. 열중쇼, 차렷 이건 채신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일 때는 윗니를 보이고 이 목적일 때는 가운데를 보이고 이 목적일 때는 아랫니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둡고 불쾌한 표현이니까 시비 걸 때, 거부 거절할 때, 불평불만할 때, 근심 걱정할 때는 아랫니를 보이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해요. 밝은 인사일 때는 윗니를 보이면서 인사를 하죠. 여기 윗니가 있죠? 윗니를 보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상가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문안을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근심 걱정을 같이 나누는 인사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랫니를 보이면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입의 위치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가족 간에 이 입의 위치를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보, 거기 의자 좀 주세요. 그거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앉아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는데도 저렇게 못 들은 척하고 있나? 기분이 확 나쁘죠. 그래서 노려보니까 세상에 하는 기분으로 노려보니까 남편이요. 당신은 선생 해먹던 버릇이 있어서 남편을 학생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려먹으려고 그랬어? 난 학교에서도 안 부려먹기로 유명하던 사람이야. 내가 뭘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저 눈 좀 봐라. 저게 부려먹으려는 거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운데를 보이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거기 의자 좀 갖다 주세요. 그거요. 저 딴에는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들을 때는 지시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도 윗일을 보이면서 여보, 거기 의자 좀 일러주시겠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하면서 그냥 가져와요. 그럼 요렇게 하고 얘기해서 못 부려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해서 부려먹는 게 이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부간에도 뭔지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윗일을 보이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저는 지금도요, 여보, 커피 한 잔만. 이럴 때는 윗일 보이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커피? 단 거, 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쓴 거. 이러면 이제 쓴 거 갖다 주고 단 거. 그러면 믹스 커피를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내가 뭔지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부탁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윗일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정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가운데를 보이게 되면은 바로 명령, 지시, 훈시, 전달 이런 표현이 되어지니까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사를 할 때는 윗일을 보여야 된다 할 때도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셨죠? 이럴 때는 윗일을 보여야 되지만 상가에 가서 인사할 때는 상사의 말씀 뭐라고 위로를 여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랫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서 쾌유하셔야죠. 어서 일어나셔야죠. 이게 아랫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감정으로 인사를 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근심걱정을 나누는 분위기로 인사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입의 위치가 윗니냐 아랫니냐 또는 내가 감정 없이 상대에게 뭔가 지시 전달을 해야 될 때는 가운데를 보여야 되느냐. 여기에서 가족 간에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윗니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윗니를 보이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윗니가 잘 나옵니까? 뽀드렁니는 윗니가 저절로 나와 있지만 뽀드렁니가 아닌 사람은 윗니가 안 나와요. 그럼 윗니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윗니가 나와요. 웃을 때 아랫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윗니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잊어버리죠, 금방. 웃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 생각나는 즉시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즉시 다시 스스로 웃어야 돼요. 한참 얘기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웃어야 돼요. 또 내려오면 또 웃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각성하면서 윗일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 가족 간의 갈등은 많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가족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